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안엔 말 못할 불만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손주를 안아주고 돌아서는 제 손끝이 어쩐지 허전했어요. 애가 아무 말도 없이 제 다리만 붙잡고 있다가 며느리가 할머니 간다니까 얼른 인사해라고 하니까 그제야 작은 소리로 할미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는지 비가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 대문을 나서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건요. 시작은 아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과 며느리, 애 키울 사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전 미룰 것도 없이 그럼 엄마가 봐야지 했죠. 제가 딸 넷 키우고 손자까지 봐줬던 사람이에요. 어깨랑 허리, 한쪽 다리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손주가 웃는 얼굴만 보면 아픈 줄도 몰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이유식 준비하고 발에 피멍 들어가도록 놀아주고 안아주고 잠든 아이 옆에 앉아 TV도 안 켜고 멍하니 앉아있던 그 수많은 날들. 며느리는 처음엔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뀌었죠. 제가 늦잠이라도 자고 못 가면 오늘 어떻게 해요? 제가 늦게 도착하면 그럼 저 출근은요? 그리고 결국 오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그 말이요. 머릿속에서 며칠째 떠나질 않아요. 밥을 씹어도 모래 같고 잠을 자도 꿈에서 울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사랑했던 걸까요? 아들이 그런 부탁을 한 건 손주가 두 돌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애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어려. 잠깐만 봐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에 며느리가 얼마나 지칠지도 짐작됐기에 한치 망설임 없이 그래, 엄마가 봐줄게 했습니다. 그땐 참 따뜻했어요. 아들은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복직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죠. 두 사람 모두 눈치 보느라 제게 미안하다, 고맙다 수시로 말하며 선물도 주고 저녁도 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냥 애기 잘 자고 잘 먹고 아프지 않으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긴 해도 보람이 있었어요. 손주가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할미 왔다 하고 달려오고 자기 전에 할미 고마워요라고 조잘대던 그 목소리. 제가 그 소리에 얼마나 웃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심장이 아픈 것도 잠시. 애가 제 무릎에 턱하고 앉아 있으면 그 무게 하나로 모든 병이 다 나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요. 그게 딱 1년을 넘기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늘 조심스러워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님, 청소는 좀 해주셨어요? 내 옷은 왜 아직 그대로예요? 목소리에 조급함과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에 오는 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뭘 또 실수했나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요. 손주는 여전히 절 좋아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자꾸 바뀌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기준에 못 미치나? 그러면서도 저는 애가 웃어주면 또 마음이 풀렸어요. 그냥 아이만 보고 가자. 얘만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그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그 당연함이 요구로, 그 요구가 비난으로 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에 매일 들어가며 가족이라 믿었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그 집에 침범하고 있었던 걸지도요. 언젠가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인사할 때 눈을 피하기 시작한 게요. 예전엔 제가 도착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애 안기고 감사해요. 어머님 했는데 요즘은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 없이 문만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기운이 없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저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인상을 쓰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좀 일찍 와주시면 안 돼요? 애기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아침마다 이렇게 시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민폐라도 끼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일찍 일어났어요.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며 버스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늦으면 또 눈치 받을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배탈이 났어요. 설사를 계속하길래 식중독인 줄 알고 어떻게든 소아과를 데려가려 했는데 차도 없고 택시는 안 잡히고 애는 울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병원에 데려갔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고요. 애 데리고 나가실 땐 꼭 허락받고 나가주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애가 아픈데 그걸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였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확 바뀐 게요. 이거 하셨어요? 그건 왜 안 하셨어요? 좀 신경 써주세요. 고마움은커녕 어느새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제가 무슨 직업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애 보며 청소, 빨래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요, 손주는 여전히 저만 보면 달려와요. 할미 하면서 2팔 벌리는 그 모습 보면 다시 참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참았죠.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그 집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손주를 재우고 조용히 거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조심조심 했어요. 혹시 소음이라도 날까봐 며느리 퇴근해서 들어올 때쯤이면 항상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인사도 없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그 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거요. 왜 이걸 여기다 넣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게 애기 간식 남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냉장고요. 저희가 식단 다 맞춰서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넣으시면 곤란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았지만 솔직히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간식도 도시락통에 따로 싸서 들고 다녔습니다. 애가 먹고 남은 것도 죄송해서 몰래 싸들고 집에 와서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 집 냉장고 하나 열어보는 것도 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요즘 따라 자꾸 차가워졌어요. 말투도 점점 달라지고요. 어머님, 이건 좀 신경 써주세요. 애기 손톱은 왜 안 깎으셨어요? 청소기 돌리셨다면서요? 근데 바닥에 머리카락 왜 이래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집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젠 무슨 점검 대상이 된 기분이랄까요? 한 번은 아들이 왔을 때 넌지시 말해봤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말이 조금 예민한 것 같네. 그랬더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그 말 참 편하더라고요. 이해해달라면서 누구도 저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전 제 말보다 제 입술을 더 꼭 다물게 됐습니다. 그날은 손주의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대신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애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할미 봐. 내가 노래도 불러줄게 하며 며칠 전부터 기대하던 날이었죠. 저는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머리도 말끔히 빗고 간식이며 카메라까지 챙겨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전 그 순간만으로도 참 고마웠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교실 앞에서 서 있던 며느리 친구들이 저를 힐끗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애기 할머니야? 아니, 가정부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유, 맞아요. 저희 집 살림도 좀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그쵸, 어머님? 하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요. 누가 봐도 장난처럼 보였겠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웃어야 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하나.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제가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상황을 참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싶었습니다. 손주 밥해 먹이고 이불 빨래하고 청소하고 열이 펄펄 나는 날에도 안고 뛰어다닌 게 결국 저런 농담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애가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제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내일도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죠? 그 말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렀다가 가느라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었을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회사 늦을 뻔했잖아요. 저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따라 속도 불편하고 다리도 저려서 힘겹게 아이를 재우고 거실 정리를 하는데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대뜸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제 요거트 드셨어요? 저는 놀라서 아니, 전 그런 거 손 안 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헛웃음을 치더니 말하더군요. 아니면 됐어요. 근데 요즘 들어 자꾸 뭐가 없어져서요. 제가 예민한가 봐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놓고 나서 도둑 취급을 받는 그 기분. 그걸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먼저 터졌죠. 그날 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한 숟갈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대. 그냥 좀 더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물은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며느리 입에서 그만 오셔도 돼요라는 말이 이제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손주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꺼내보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싶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 하나 들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늘처럼 아이 간식도 챙기지 않았고 앞치마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 문을 열자 익숙한 현관 냄새가 반기긴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제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할미 하며 달려왔지만 저는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이니까요. 거실 한켠에 제 물건들이 들어있던 보자기와 바구니, 그 안에 있던 제 수첩, 안경, 작은 약통들까지 조용히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오다 저를 보고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그만하려고. 나도 좀 쉬어야지.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 한마디 남기고 저는 아이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상황을 잘 모르는 듯 할미 또 올 거지? 하며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그 아이 눈을 바라보며 애써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미는 이제 좀 쉬어야 해. 너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아이를 떼어놓는 제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족이라 착각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단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현관을 나서는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내내 제 어깨가 그렇게 가벼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떠난 첫날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손주는 아침부터 할미는 언제 와? 를 반복했고 며느리는 씻지도 못한 채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평소엔 늘 정리돼 있던 간식과 이유식통이 그날따라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엔 전날 먹은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랴부랴 청소기를 들었지만 손주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가방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래서 애 어떻게 키워? 왜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끊고 문자창만 바라보다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하루가 그렇게 흘렀고 밤늦게 아들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혹시 다시 잠깐이라도 와줄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고요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아이가 그려준 낙서가 가득한 종이 한 장, 그걸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미 이제 좀 쉬자. 많이 참았으니까.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늦는 일이 잦아졌고 며느리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고 손주는 그 빈자리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할미는 언제 와? 할미 오늘은 안 와? 밥을 먹다 말고 장난감을 만지다 말고 손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아이는 방문 앞에 걸터 앉아 말했습니다. 할미 오면 나 노래 불러줄 거야. 할미 잘했다고 안아줄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옆에서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앞치마, 수첩, 아이 손수건이 들어있던 박스였죠. 그 안에는 잘 접힌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애가 감기 기운 있어요. 밤에 코 훌쩍이면 유자차 끓여주세요. 냄비 맨 오른쪽 서랍에 있어요. 짧은 메모 한 장이었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손길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쥐고 있다가 처음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했어요, 어머님. 그날 밤 손주는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할미는 이제 우리 안 좋아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미는 너 제일 좋아하지.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매일 동네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손이 심심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며느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손주를 바라봤고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미, 나 아팠어. 할미 없어서 울었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와 그 앞에 조심스럽게 서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눈빛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사람이란 게 그래. 있을 땐 몰라. 없어져 봐야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 알게 되지.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나를 먼저 봐야겠어. 할미도 나도 이제 좀 살아야지. 손주는 시어머니 품에서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할미, 그래도 놀러와. 나 기다릴 거야.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예전처럼 짐 가득 들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일정도 책임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남은 관계로 처음으로 자기 삶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햇살 아래로 걷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지금껏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